네, 정헬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정헬 가업승계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이기호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 같은데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한 이익 소각. 자, 이익 소각 관련해서 대표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익 소각이 도대체 뭔지부터 좀 오늘은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이제 판례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한 이익 소각입니다. 그 판례가 좀 나왔죠. 작년 4월 26일에 1차 결과가 나왔었고 그때 이제 납세자가 승리를 했었고요. 올해 4월 5일에 이제 2차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납세자가 승리를 했습니다. 요 판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익 소각이 뭐고 우리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했던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한 이익 소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준비해 주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판례까지 나왔으니까 머지않아서 법 개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들으시고 대표님들의 어떤 빠른 선택이 필요할 시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익 소각이란 무엇인지 하나하나 처음부터 한번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의 주주들이 있죠.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주의 이익을 제고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이제 소각하는 겁니다. 뭐 이번 달에도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제 상장 기업들은 자사주를 취득해서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이것을 소각까지 하게 된다면 이제 주주들의 지분율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주주 배당은 이제 배당세를 내야 되지만 이제 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했을 경우는 따로 주주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 소각은 이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해당 기업이 누적된 이익금을 이용해서 기존에 발행한 주식 가운데 일부를 매수해서 소각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익 소각이란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익 소각 을 얘기하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 주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기 주식은 이제 법인이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 그걸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기업은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다 허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비상장법인은 달랐죠. 비상장법인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데도 제한이 있었고요. 이것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도 뭐 소각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소각을 했어야 됐었고 기타의 경우는 이제 상당한 시기를 두고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적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관련 한번 법을 보겠습니다. 상법 341조죠. 자기 주식의 취득. 많이들 보신 이제 법령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이래서 제한을 뒀던 것이고요. 이 상법이 바뀌었죠. 이제 2012년 4월 15일입니다. 이때 아래 내용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분은 바로 뒤입니다. 342조인데요. 이 경우도 여기 보면 지체 없이 이제 소각할 경우는 지체 없이 해야 되고 기타의 경우는 상당한 시기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날짜입니다. 2012년 4월 15일에 아래와 같은 경우 그냥 이사회가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바뀐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2012년 4월에 상법이 개정돼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공히 모든 기업이 자기 주식 취득이 허용이 됐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게 언제 처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 기준은 뭐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게 이제 이익 소각에 대한 컨설팅인데요.
그동안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큰 컨설팅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익소각 컨설팅 이제 개념을 보시면 이제 다 아시는 겁니다. 대표님이 사모님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죠. 사모님은 그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합니다. 이때 법인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은 그 이제 양도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모님에게 귀속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주안점을 두고 내용이 진행됐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주식을 시가 평가해서 증여를 하게 되죠. 증여는 항상 시가로 평가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여기서 주안점이 뭐였냐면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했던 겁니다.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었다면 6억까지는 배우자끼리는 세금이 없죠. 예. 그 다음에 법인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가 이제 양도 차익이 없다는 점이거든요. 뭐냐면 시가로 받아서 시가로 양도했을 경우 양도 차익이 없어서 또 세금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제가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들은 이제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잉여금을 처리해서 이제 경영 상태를 개선을 했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제가 이제 무분별한 시행으로 문제가 발생됐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셨는데 가지급금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표님에게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사모님에게 주식을 증여해서 사모님이 양도하고 양도 대가를 받아서 그거를 다시 대표님한테 줘서 대표님이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뭐 꾸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부부간에 뭐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뭐 갚을 수 있을까? 그게 유효할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 방법은 이제 지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정화하는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귀속자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예. 양쪽이 다 같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귀속자 여부를 명확하게 하면서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없던 게 뭐였냐면 이제 양도세 2월 과세. 예,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예,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여 수중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말이 어렵죠. 예, 쉽게 말하면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뭐 분양권, 조합원, 뭐 입주권, 회원권 등이 있잖아요. 대부분 부동산이죠. 예, 이 부동산을 여기 보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2023년부터 10년으로 바뀌었죠.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을 10년 이내에 처분하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이 증여자, 즉 증여했던 배우자가 최초에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거든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동산을 3억에 취득하셨어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6억 원입니다. 6억 원에 팔려고 할 때 양도 차익인 3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셔야 되죠. 그런데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께서 배우자에게 이 부동산을 6억에 증여를 합니다. 근데 배우자가 한 6억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이제 양도자한테 6억에 양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6억에서 6억 빼면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여기도 세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2월 과세 합리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금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년까지는 이제 최초 취득 가격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양도 차익 없게 하려면 10년 이후에 거래하라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주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알고 이제 컨설팅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양도 차익 없이 그 양도가액을 받아내는 세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알고 과세관청이 필요금비 계산 특례가 신설됐죠. 주식이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주식도 들어갔고요. 그 내용에 들어갔고 이것은 이제 10년은 아니고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는 최초 취득가를 최초 가격 그러니까 증여가는 최초 취득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주식도 1년 이상이 돼서 양도를 해야
이제 그 최초 취득가를 증여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도 해당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는 스스로 정화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이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막 과세관청과 시비가 붙고 과세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이제 소송 내용을 한번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사실이에요. 자, 어느 법인의 사모님이 있으셨는데 사모님이 대표님한테 이제 주식을 증여하셨어요. 그리고 대표님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했죠. 법인은 자기 주식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법인은 대표님에게 양도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가지급금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이 양도받은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과세관청은 이 사모님이 대표님한테 주식 증여하고 양도하고 다시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다 가장행위라고 보고 실제로는 사모님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해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추징해버렸죠.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여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4월 26일에 1차 판결이 나왔는데 사모님이 승소했죠. 그래서 법원은 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항소를 했고 올해 4월 5일에 얼마 안 됐습니다. 2차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사모님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재판은 항상 이렇게 다툼의 쟁점이 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제 입장이 다른데 피고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피고는 과세관청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법이 나옵니다. 여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국기법이라고 그러는데 과세관청은 여기서 이 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귀속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 귀속자요. 두 번째는 세법 중 과세 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실질 내용, 이게 뭐 실질 과세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겠죠. 사망은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또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귀속자 여부, 그 다음에 실질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부당했느냐,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고는 아까 얘기했던 그 소송의 개요 있죠? 개요 내용을 과세관청은 다시 행위를 재구성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사모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은 그 양도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의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이제 내야 되시게 되겠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사모님이 대표님에게 그 주식을 증여하고 뭐 증여는 이제 6억까지는 무료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으니까요. 대표님이 그 돈으로 가지금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거예요. 의제 배당에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과세관청에 반하는 우리 원고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원고의 입장은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한 것이었거든요. 여기서 배우자 증여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 간 증여를 했을 때 여기 나오죠.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뭐 각 호에 따라서 뭐 성년 자녀도 있고 미성년 자녀도 있고 기타 친족도 다 있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6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직전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사모님은 이런 거예요. 세법과 상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 소각을 통해서 경영 상태를 개선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왜 법대로 진행을 했는데 내가 과세를 당해야 되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따른 재판부 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총론이 먼저 나와요. 총론.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죠. 여기에 취지는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 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 의무자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싸움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심 판결 이유와 같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참고 내역이 나옵니다. 이 중 첫 번째가 귀속 여부인데요. 아까 실질과세 원칙의 1항에서도 귀속 여부를 명확히 얘기를 했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판시는 피고는 여기 피고가 누구죠? 예, 피고 저기입니다. 과세관청입니다. 네. 과세관청은 위 행위가 가장 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 배당 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제 받았던 남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 채무를 변조하기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했고 실제로도 그 양도대금은 다 가지급금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됨으로써 남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 귀속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판부 판시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행위의 순서예요. 아까 그 피고가 행위를 다시 한번 재구성했었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은 위 행위가 한 달 남짓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등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원고의 주식 양도 및 소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고가 먼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것을 소각하고 받았겠죠. 원고의 주식 양도 대금은 남편에게 증여하고 남편의 가지급금 채무 변제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가지급금 채무 변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기 여러 거래 방식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원고가 주식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회사는 자기 주식 취득을 결의하고 남편의 주식 양도 및 소각 그다음에 이 남편이 이 양도 대금으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이 행위는 보다 조세 부담이 적은 방식이고 납세자의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했다면 과세관청은 특별한 부당하지 않는 한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은 원고가 증여를 끼워 넣은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 부담이 없어지고 증여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 공제 때문에 세금이 없었죠. 조세 부담이 없어지고 원고가 직접 주식 양도를 했을 경우 발생할 의제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제 배당 소득이 없게 된 것은 소득세법에서 취득대금과 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을 산정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일 뿐 배우자 증여공제제도나 주식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배우자 간 증여공제, 2월과세 미적용 아까 나왔죠. 2023년부터 적용하게 돼 있는데 여기도 아예 국세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세관청에서 1년 이후에 진행을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 소득이 없게 된 것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방법이 정당했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면 이 과세 적용 여부도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얘기를 이제 재판부는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제 혜택의 소진. 이 사건 증여로 남편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 원은 모두 소진되었다. 향후 10년간 원고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원고와 남편이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결론, 1심 판결은 정당하고 2심도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2심 판결까지 났지만 과세관청은 다시 항소했습니다. 이제 대법원까지 갈 거고요.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오겠죠. 우리는 이 재판부 판시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익 소각을 하는 방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보면서 이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반전이 될 수 있는데요. 양도세 절세 팁입니다. 이거 우리가 양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국세청에서 2024년 올해 5월에 발간한 한 권으로 오케이 주식과 세금이라는 이제 출판물 중에 제8장 절세 꿀팁 모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도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 활용하기예요. 양도할 때.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김 국세 씨가 외국 주식을 취득했는데 1억 원에 취득했는데 이제 지금 팔려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현재 6억이에요. 6억 맞나요? 6억이에요. 그래서 5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죠. 그럼 세금 내야 되잖아요. 이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첫 번째,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그냥 양도했을 때 양도세예요. 여기 보면 6억에서 1억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5억이 될 거고 이제 기본 공제 250만 원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여기는 20%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원래 20% 적용해서 세금이 이제 9,950만 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주식은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그냥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요거 예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9,950만 원이 9,950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되는데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했을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이제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6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까지 증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거 말씀드렸고요. 양도도 6억에서 6억이니까 빵이니까 양도세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면 여기는 물론 증여 공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내용을 보면 증여 공제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이제 순서와 행위의 문제를 삼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안내하고 있다는 데서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실효성이 가장 컸던 이익 소각, 감자도 마찬가지죠. 앞두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것을 진행할 때 이제 준수 사항을 판례로 미루어 봤던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주식의 시가 평가죠.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4조에 의해서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시가를 평가하게 되잖아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증여와 상속은 언제나 시가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법한 절차의 준수, 이사회 결의하고 이제 진행했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면 바로 이제 절차의 부적절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이 바뀌었죠. 주식 증여 후 양도 기간 1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반드시 준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귀속 여부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이제 판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귀속 여부의 명확화. 여기에 그냥 가져와서 개인적으로 쓰셔도 관계없지만 하나 더 한다면 경영적 목적에 대한 명분까지 있다면 아주 퍼펙트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다툼이 대법원에 이제 판결이 남아 있지만 지금 1, 2차 판결을 통해서 한 내용을 보면 아까 국세기본법 14조를 과세관청이 무리하게 적용했다라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했다는 점이 아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이제 팁을 주셨는데 양도세 절세 팁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세청에서 이거 절세 팁으로 발간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유사한 행위를 요식 행위로 보고 과세를 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표님들의 어떤 선택의 몫인데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정보를 다 드렸고 선택은 이제 대표님들이 하실 건데 이렇게 하라고 안내책까지 내면서 또 이렇게 한 거를 또 과세를 한다.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항소를 했다는 거는 제 개인 아주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을 한쪽에서는 조금 이제 더 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절세 방법들이 처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하다가 많아지면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세수가 줄니까 뭔가 좀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하면은 이제 더 강력하게. 근데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충분히 대표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수석연구원님이 그동안 많이 이제 증여 후 이익 소각을 실제 실행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실행하시면서 또 혹은 이제 미리 실행하신 분도 만났을 텐데 아까 이 주의사항, 준수사항 요거를 참조해서 대표님들이 조금 더 유익 있게 해야 될 거 또 혹은 이거를 이제 망설이는 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이익 소각에 대한 이제 이 다툼으로 인해서 이익 소각을 진행하는 것을 사실 컨설턴트들도 많이 꺼리고 대표님들도 많이 꺼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좀 작년에 1차 판결이 나오고 올해 이제 2차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법원의 견해가 어떤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사실 저희가 알아서 정화한 차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것에 대한 이제 다툼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켰다면 다 그 납세자가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여기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원도 거기에 대한 정당한 판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실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이 있는 대표님들은 이 이익 소각이라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은 뭐 대표님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실기만큼 큰 손해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슈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준수사항을 제대로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대표님들한테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수석연구원님 아까 이 기간이 가능하면 이제 증여 후 이제 1년 이상의 좀 시간을 두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나던 간에 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승소해도 증여하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앞으로. 네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또 법이 바뀌면 대표님은 아예 선택지가 없어지니까 좀 그간의 10년간 증여를 활용하지 않았던 분들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미리 좀 증여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그러니까 법은 항상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세를 위해서 좋은 상황, 그러니까 좋은 법들은 이게 법이 바뀌면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실행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좋았던 것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차등배당도 그렇고 앞으로도 좋았던 것들은 계속해서 사라질 우려가 많죠. 왜냐하면 과세관청은 계속 세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데 모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현존할 때 쓰시는 것이 대표님들한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가 관련해서 명쾌하게 실제 이 판례를 갖고 설명해 주시니까 대표님들이 좀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 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뭐 이 책자도 우리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이기호 수석 연구원님께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활용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을 전자책으로라도 좀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들 걱정도 많으실 텐데 우선은 현재 상태를 좀 점검하고 뭔가 요 방법 말고도 또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체크하시면서 나한테 도움되는 거 이런 정보를 상담을 통해서 받는 게 가능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단지 뭐 이익 소각뿐만 아니라 그 외에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 수석 연구원님하고 논의할 수 있으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은 저희 수석 연구원님께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대표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이익 소각 준비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표님들이 이제 잉여금이 쌓였을 때
그것을 대표님 개인 자산화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이슈를 잡고 한번 준비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